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3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오늘 주제는 문화, 중에서도 대중문화, 중에서도 한 인물의 일대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밥 딜런과 함께 지난 29회 방송이었죠. 이분과 함께 음유시인으로 불렸던 레너드 코헨 옹이십니다. 이분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딱 한 소절 그 노래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If 지난 you 11월 wanna 달에 love, 이러면 다 아실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상 나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합리화,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AS가 왔습니다. 지난번 무하마드 알리 이야기 저희가 재밌게 했었는데 그 회차 때 제가 끄레올이라는 단어를 인디오와 백인 정복자의 혼혈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식민지 현지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의 후손인 백인들이 끄레올이고 시민은 아니고 자유민 정도 신분이라 그래요. 정치 참여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메일을 통해서 멕시코에서 15년 동안이나 사셨던 분이 이 얘기를 전해주셨는데요. 가장 상류층은 유럽 현지에서 태어나서 자기 때의 식민지로 건너온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을 페닌술라르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반도잖아요. 페닌술라.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이 메스티소래요. 즉 페닌술라르가 가장 위에 있고 혈통은 완전히 백인인데 현지에서 태어나고 이제 그랬던 백인들 있죠. 이주민 백인들의 후손들, 이분들이 끄레올이고 그 다음에 인디오, 그 다음에 메스티소가 가장 신분이 낮았대요. 왜냐하면 인디오들 입장에서나 백인들 입장에서나 소위 말하는 튀기니까. 혼혈. 튀기. 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 소리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예. 인증하시네요. 그러나 미국에서의 끄레올은 이 대표님 설명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끄레올이 원래 이제 그 설명해 주신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혼혈인데 천대를 받는데 그 천대를 받는 것이 그 이쪽도 저쪽도 양쪽에서 다 어떤 내부적으로 천대를 받는 혼혈이라 천대받고 왠지 동족의 배신자 같아 천대받고라는 그 사회적 개념. 우리로 치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죠. 뭐 빨갱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예전에 잠깐만요. 미국에서는 흑백 혼혈 그죠. 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끄레올이란 단어를 가져다 쓴 거죠. 그죠. 사회적 개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빨갱이.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그 윤계상 씨가 네. 영화계는 다 좌파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 사실 그 맞아요. 말이 그분이 제가 맥락을 보건데 네. 좌파의 개념을 알았다기보단 왠지 그 어른들이 쓰는 좌파 빨갱이 개념 있잖아요. 왠지 네, 네, 불평 불만이 많고 까다로우며 반동문자들. 투덜대고 네. 왠지 뭔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느낌으로 뭘 하나 쉽게 안 넘어가고. 뭐 그런 유의. 그러니까 마치 그런 당연히 영화는 다 그렇게 찍지 않나요? 뭐 영화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하는 사람들 알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뭐라고 전치한다고 해야 되나? 네.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투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빨갱이가 사실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적화 통일을 꿈꾸는 사람뿐만 아니라 빨갱이가 뭐예요? 진짜 그게 빨갱이여야 되는데. 저기 광화문에 촛불 나가시면 다 네. 누구들 입장에서는 빨갱이고 음. 다 빨갱이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전치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개념을 가져와서 아마 이제 그 혼혈을 끄레올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민자들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현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차별을 받기가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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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 두 번째 2등 시민, 3등까지는 아니고 그게 끄레올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이제 흑백 혼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끄레올이 그래도 원래 이 개념보다 많이 순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 왜냐하면 이 분들이 주로 남부에 그때도 그 말씀드린 뉴올리언즈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 미국 점령지가 아니던 시절에 네. 태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교도가 들어가서 미국에 완전 되기 전 카톨릭 분위기가 좀 느슨해가지고 교육의 기회도 많이 없고 조금 더 이제 좀 그냥 1.5등, 2등이라기보다는 1.5등 시민의 어떤 그런 그래도 누릴 건 다 누린. 그러다 보니까
재즈 의사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재즈의 악기가 기본적으로 유럽 클래식 악기인데 그거 공부해야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그 흑인 혼혈이 그걸 어떻게 배웠겠어요? 그분들이 북미 그레오리였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뉴 오를레앙, 음. 뉴올리언스가 오를레앙이잖아요. 루이지애나 이런 것처럼 프랑스어로 네. 그 지명이 돼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이 이제 재즈의 탄생지라고 하니까. 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빨갱이처럼 사회적 개념을 가져왔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저도 AS를 멘션으로 받았는데요. 저희 네. 원피스 패티시라는 분께서 저번 주 방송을 듣고 우리 수능 출제위원들이 천지개벽한 거 얼마나 놀라셨을 거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신 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홍 작가님은 한 달 전부터 단절이었는데 저는 석 달쯤 전부터 그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달이 맞대요. 예. 한 달 전부터 외부와 단절됐는데 근데 TV는 다 보신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명과 단절된 생활을 안 하신대요. TV는 보는구나. 그러니까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아, 그리고 수능날 점심시간이 되면 감금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를 수능 5일 전에 끝내서 인쇄소에 넘기는데 그럼 그 5일 동안 뭐 하느냐? 노신대요. 매일 밤마다 파리파리 하신다고. 파티하면 재밌겠다. 그쵸.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스트레스,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그동안 받은 거 다 풀고. 바짝 25일 동안 힘들었다가 그 5일 동안 그렇게 놀고 점심 때 풀려 나오신다고. 좋네. 5일간에. 그러십니다. 아마 이게 이 보안 쪽을 책임지는 그 회사에 다니시나 봐요. 그래갖고 몇 번 해서 본인이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희 에이스 또 있어요. 뭐예요? 우리 데카르트 편에서 오시마무루에 대한 얘기를 네.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요지는 좀 긴데 오시마무루의 걸작은 그의 오리지널이다 아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특히나 공각기동대 같은 그 데카르트적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공각기동대 뭐 영화적인 맥락을 얘기한다기보단 데카르트적 인식론에 이게 네. 얼마나 잘 쓰였고 발상이 네네. 좋냐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거 저도 이제 그때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이 발상 자체는 어쨌든 원작자인 만화가 시로 마사무네 거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치 모든 것이 오시마모루의 작품인 것처럼 가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원작자가 있으니 했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반 정도는 동의하고 반 정도는 약간 좀 의견이 좀 달라요. 일단 첫째는 사실 예를 들어 이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걸작 중에 미스틱 리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굉장한 걸작, 후기 거의 아마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만약 클린트 이스트우드 후기작들을 다 뽑아라면 근데 그 원작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류의 결말 그런 주제의식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박찬욱의 올드보이도 일본 만화가 완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오리지널리티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닌 거고 게다가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원작자인 시로마사무네 공각기동대는 주제 내용은 같은데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무드가 달라요. 되게 거기 나오는 오리지널 쿠사나기 소령은 막 이렇게 막 섹스도 막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인간에 약간, 가까운? 예, 좀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 낭창낭창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되게 엄숙진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시마모레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니메이션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영화적인 그 커먼 센스라고 해야 될까? 네. 톤 앤 매너? 그러니까 네. 보편적인 영화 톤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은 약간 진입장벽 있잖아요. 어떤 동작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이런 애니메이션 특유의 뭐가 있잖아요. 네, 쪼가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닌 영화적인 실제 쪼와 톤을 만들어서 그 특유의 무드로 그 주제를 녹여냈는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진입장벽이 낮아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분이 주변에 여러 좋은 스태프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 좀 솔직히 말하면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주변에 좋은 인물이 많았다라는 건 그분들 공이 맞는데 결국 그것이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줬을 때 그걸 선택하는 건 감독이거든요. 시사 그래서 선택하는 네, 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한계는 있지만 감독의 작가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헤드기어라는 게 그 팀이었어요. 근데 네. 헤드기어가 있다고 했지만 오시마모루조차 헤드기어의 이 멤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서 오시마모루에게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영화 그 만화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시로 마사무네의 그 걸작이 있는데 그 인식의 그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먼저 한 사람이 있는데 마치 오시마모레 것인 양 떠드는 건 조금 부당하다라는 것에 이제 이런 말씀에 네, 취지를 네, 남기셨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그 감사합니다. 멕시코에서 15년 동안 사신 분이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조금 전에 그 말씀 네. 해주신 분께서요. 이분이 좀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멕시코에 살다가 현재 한국에서 네. 또 대학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사회토론 동아리 회장을 맡고 계시대요. 지금쯤이면 후배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고 애들한테 가끔가다 뭐 밥도 사주고 잔소리도 하고 이런 말하자면 고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그 동아리 이름이 사회토론 동아리예요? 동아리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설마 이름이 그럴까요? 그래서는 안 돼. 아니 좀 잠깐 놀랬어.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아니야. 내년에도 회장을 하고 있게 생겼대요. 올해 동아리에 신입생이 한 명도 안 들어왔대요. 예, 그래서 도대체 17학번들을 어떻게 꼬셔야 할지 이게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거 일본 애니메이션 딱 설정이네요. 그러게요. 맞아. 위기를 극복하는. 그렇지. 사회토론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다, 하기 싫다, 인생에 도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온다고 하고요. 본인은 토론을 할 줄 모르겠다면 나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 그냥 인문학 사회라는 단어 자체에 학생들이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뭐 이런 고민이 할 수 있고요. 네. 문제는 올해 신입생이 안 들어오면 폐부가 거의 확실시 된대요. 이 동아리가 30년, 40년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대에서 끊어먹기가 부담스럽죠. 그렇잖아요. 7대 독자. 내 대에서 내가 자식을 낳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든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인문학의 위기는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현실과 책임의 문제가 요체인 것 같아요. 왜 사극에 보면 망해가는 나라의 국왕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열조께서 물려주신 나라를 내 대에서 끝나게 됐다. 정말이야. 이건 항상 나오거든. 조상님 부끄러워서 뭐 이런 거. 내 주거 어찌 베리. 그래서 왜 동양에 보면은 상투를 자르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상투를 잘라서 머리칼로 얼굴을 덮고 덮으려고. 죽고 막 그래요. 조상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분도 살짝 비슷해요, 느낌이.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많고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얘기잖아요. 그럼요. 책임이 하필 나에게 있을 때 일이 망쳐지면 어떡하지? 도망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 모두의 공통된 심정이잖아. 지금 이분한테 중요한 거 인문학의 위기도 아니고 이 사회 발전도 아니고 빨리 신입생 받아서 회장 자리 물려주고 도망가는 건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고심 끝에 해체하시면. 그러니까 고심 끝에 동아리를 해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려고 동아리 회장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아예 이런 그냥 상태인데 끊기도록 두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해체를 하는 거지.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욕먹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일단 이렇게 할게요. 사회토론 동아리의 네. 해체는 시대의 요구다. 그렇지. 시대가 그걸 원하고 있다. 우리는 흘러가서 끊긴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내 손으로 끊었다. 인문학이 뭡니까? 시대의 이건 전혀 요구에 달라요. 그걸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그럼 이제 시대를 부응하고. 해석해 보니 패부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결단이다. 그렇지. 그렇죠. 시대를 요구를 해석한 결과. 패부가 아니에요. 절부죠, 이거는. 그래. 패가 아니지. 물론. 내가 끊겠다. 아니 물론 이제 자 살리시. 그거를 이제 그 대선배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술자리에서 난 일단 시대적 결단이었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일단 동아리 이름이 뭔지가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우리 컨설턴트를 컨설팅을 좀 해야 돼. 이거 살리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름을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 사회토론 동아리 만약에 이게 사회토론 동아리 그대로라면 당연히 아무도 안 오고요. 나 아이디어 하나 생각났어요. 뭐예요? 이거 미소진이라고 욕하면 안 돼. 그 드라이한 팩트예요. 네. 예쁜 여학생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남자들 들어와요. 그 예쁜 여학생 거기 왜 가냐고. 일단 예쁜 여학생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습생 뭐 모르겠습니다. 합니까? 사회토론 연습생? 아이돌 시스템인가요? 사회토론 연습생 해가지고. 괜찮다. 일단 이름이 난 궁금하고 일단 거기 사람들 임팩트 있게 이름. 프로듀서 11 이런 거 해서 그치. 뽑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 부응하는 어떤 새로운 장명이나 어떤 슬로건도 좋겠다. 뭐 장명을 바꾸기 부담스러우면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사회토론이라 그러면 저조차도요. 부담스러워요. 슬로건 이런 거 어때? 키베가 있는 부 이런 거. 그것도 부담스러워. 헬스나 크로스핏 부를 만들어가지고요. 같이. 당신의 몸매를 책임집니다.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운동을 해야 돼. 하기로 했어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운동이 아닌 건 다 하고 싶어요. 정말 체육관 가기 싫어요. 아니면은 뭐 쪽지 시험부 이런 거 해서 매일 그러면서 시험 그럼 대신 우리 토론을 하자. 그럼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2시간 3시간 나갈 얘기할 거야. 수도 있어요. 아니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나 게 먼저 탈출할 거야. 그러니까 어떨까 싶은 게 운동만 아니면 좋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토론 자체를 하는 거 말고 약간의 우회로를 파는 게 큰 부담이 없으시다면 우회로를 한번 파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한 5, 6년 전, 한 10년 사이에 인문학이 크게 유행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잡스 때문이잖아요. 스티브 잡스 때문이라고. 근데 스티브 잡스 때문에 유행한 이유가 뭐예요? 자본주의의 총아인 IT계의 최고 CEO가 최고 공돌이가. 최고 여기서 CEO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한. 그래서 실제로 스티브 잡스처럼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제 때문에 그런 자본주의의 총아인 사람이 자기처럼 되기 이런 류의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그런 혁신을 흔히 말해 애플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인문학적 사고라는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이 유행한 이유는 사실 어떤 목이 아니라 취업과 성공이라는 돈이 따라와서 입신양명의 네. 기반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 인문학은 7, 80년대부터 위기였죠.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이 위기가 아니었던 시기는 없네 생각해보면. 아니 세계가 다 그렇지. 근데 아니 뭐 지금은 세계도 다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로를 좀 파시라 이거지. 예를 들어 뭐 이력서를 쓸 때 취업에 자소서에 도움이 되는 면접 인문학을 알면 면접 면접 견디게 해주마. 융복합 시대의 CEO가 되기 위한 어쩌고. 악반 면접관을 압박을 주는 방법. 토론으로 깨보자.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부셔보자 면접관. 뭐 이런 거 있잖아. 압박 반사 테크닉. 그런 거 식으로 이렇게 우회로를 조금 파시면 이게 이제 마음에 드시면 우회로를 파는 게 부담이 없으시다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토론 동아리야라는 어떤 정체성이 그걸 앞에 전면에 내걸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절부. 근데 제 생각엔 사회토론을 그걸 앞에 전면에 내걸시면요 이 부서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 부서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학기별로 슬로건을 다르게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는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얘기해보자. 네. 라고 해서 주제 자체는 자극적인 걸 할 수 있어요. 포르노 연구. 그런데 포르노를 합법할 것이냐 불법할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도 고급스러운 모든 게 다 끌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건 좀 여기 사회 철학적인 부분 진짜 그거는. 포르노 이런 연구한다.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너무 많이 봐서 몸이 탈지나요. 토론이고 뭐시고.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저희들도 이제 대부분 뭐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하면 어떤 토론이 되죠. 사실 우리가 그걸 토론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그냥 사실 그게 다 토론인데. 구락간다 그랬지. 네, 맞아요. 그냥 밤새 이렇게 떠드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떠들면서 거기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을 만드는 그게 중요하지. 토론이라고 어떤 또 명명을 해버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진지하게 뛰어들겠다라고 하면 이분 말씀도 사실은 부담스럽잖아. 토론을 가장한 수다로 빠진다고 하는데 처음에 사회인문학 토론 동아리라고 해버리니 학회라고 해버리면 이게 지금 말이 동아리지 학회잖아요. 네. 사실 들어가기 싫지. 사실 수다 떨다가 토론으로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1학년 때 처음 들어가면 이런 거더라는 거지. 중고등학교 때 잘 못 보던 갑자기 개간 뭐 어떤 이런 개간지나 써 꽂혀 있고 뭐 이렇게 말과 글 뭐 이런 거 보면서 이러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뭐가 있냐면 저도 어릴 때 느낌이 이거 외워야 될 것 같고 이걸 다 일단 다 이렇게 좀 한번 섭렵을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연자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멕시코에서 지금 15년간 살다 오셔서 잘 모르고 있는데 한국의 학생들은 말이죠. 한국의 학생들은 책 지겹게 보고 나서 이제 대학교 왔어요. 근데 이분 진짜 멕시코에서 15년을 살았다고요? 예, 네.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 성장기를 사시고 또 한국에 와서도 또 스페인어 학과에 지금 다니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신입생들 안 오죠. 사회토론, 독서 뭐 이러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면 수능 때까지 진짜 질리게 공부하고 들어왔잖아요. 대학을. 그러니까 내가 우회로를 파는 게. 신입생들은 일단 좀 놀아보고도 싶다고. 프로듀스 CEO. 이게 진짜 모든 걸 은폐해놨어 지금. 프로듀스 CEO 101. 프로듀스 CEO 해가지고 여기 도대체 무슨 무슨 동아리인가요? 뭐 하는 데인가요? 보시면 압니다. 재밌습니다. 강렬한 서바이벌을 통해 압박 면접을 견디게 해주는 최고의 실전적 동호회. 면접관을 압박하게 해주마. 이렇게 뭐 꼬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회로를 파세요. 나는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 그게 저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몸도 튼튼, 뭐 운동부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 사실 뭐 사회토론이라고 해버리면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학교 분위기가 좀 그 당시 이제 그 어떤 시기마다 트렌드가 있으니까 트렌드에 따라 뭘 좀 섭렵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학구열이 높은 그런 분위기는 모르겠는데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엔 서로 대학생들 바쁘잖아요. 취업 준비도 하고 1학년 때부터 준비한다면서요. 네, 그렇다더라고요. 네, 고1 때는
벌써 고등학교 들어오면 수능 준비하고 대학교 들어오면 취직 준비하고. 수능 준비를 무슨 초등학교 때부터 시킨다는데 그러니까 학원에서. 바쁜데 그럼 거기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일단 우회로를 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지 옛날에? 저기 아까 나왔던 빨갱이적 무슨 방법론 있잖아요. 이거 뭐. 그건 모르겠고 그냥 간단하게 낚시라고 하죠. 아니, 낚시 말고 왜 우리 그리고 아니 내 마음의 빨갱이 죄책감을 쪽에서 쓰는 아주 덜어주는. 나쁜 말 있잖아. 이거 뭐 있었는데 뭐 이거 사구체? 뭐랬지 이게 적색환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뭐지 뭐였더라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그런 류 단어는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느낌으로 서서히 물을 들여가면 된다.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사회토론이라고 해서 좀 무겁긴 하지만 구라를 깐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남들과 교환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재밌긴 해요. 뭐 하나 그게 영화든 하다못해 신문 기사 하나만 봐도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맛들이게만 하면 좋아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회장 자리를 물려주고 얼른 탈출하시라고. 맞아. 빨리 탈출 버튼 누르셔야 되는데. 일단 나는 다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한 명이 들어와서 걔한테 회장직도 주고 총무직도 주고 다 주고 자기는 탈출 이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죠. 그 슬램덩크에 정대만이 울면서 하는 거. 선생님 토론이 하고 싶어요. 혼자요. 그러니까 두 명이 들어와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데 한 명이 들어와서 거울 보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한 명도 토론할 수가 있네. 어떻게? 거울 보고. 나처럼 심심이랑? 이분은 뭐 저희가 해결해 드릴 방법이 사실 사회토론 동아리 이 말 들었을 때도 이미 이건 별로 답이 없다. 우회로 파세요 진짜. 네. 우회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프로듀스 CEO 추천합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려면은 매혹적이어야 되잖아요.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진짜든 아니든. 그 왜 그 하버드 대학 그 강의 저스티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게 딱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참신한 카피가 있어야 된다. 있어 보이든지 정의란 아니면은 무엇인가. 확 이렇게 매력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를 끌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 한번 잘 찾아서 어필을 해보시는 게. 마이클 샌더스죠. 그 교수가. 네. 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게 원래 강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지은 이유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우리 전번에 얘기했던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렇죠. 것처럼. 자기 정의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수강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업자시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제목 자체가 훌륭한 낚시인 거죠. 역시 낚시도 하버드급 되면 역시 또. 그러게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하시네. 나서 사실 네 정의가 틀린 것 같은데 한번 말해봐 하면은 자기가 말하고 나서도 뭔가 불충분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한번 말하면 열정적으로 그 말을 하게 된대요 학생들이. 홍 작가님 그 말이 지금 가장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분한테. 그래요? 네, 이분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의 낚시라고만 말하면 좀 추상적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는데 책을 읽은 게 많이 없다 보면 말하다 끊기죠. 그렇죠. 자기가 다 말을 못했어. 그러면 말씀하면서 지거나 혹은 아쉽거나 하잖아. 그러면 그때 책 읽어요 사람은. 벌충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몸을 있다고 단련하지 않을까? 근데 때려줄 거야 이러면서. 전 돈 모을 거예요. 사람 쓸 거예요. 다 각자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분들과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요. 제가 언제나 기쁜 거 아시죠? 그럼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잠깐만, 이거 끝난 이러고 거야? 끝나면 어떡해. 끝난 거야? 끝난 거잖아. 정리. 자, 정리해요. 한 줄 정리 잘하잖아. 우회로를 파세요. 낚으세요. 고급 낚시하면 되죠. 낚시가 꼭 나쁜 건가요? 아이디어 한두 개만 한번 드려봐요. 뭐 상식을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이클 거. 샌더스 뭐 이런 것보다도 정의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지금 젊은 층들이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좀 너무 멀고 저는 가장 현실적인 거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CEO 어쩌고 하는 걸로 낚는 거 있죠. 나도 그게 마음에 들어. 프로듀스 CEO. 101명만 받습니다. 101명이나? 아니 딱 101명만 받습니다. 저희는. 딱 101명만 받습니다. 그중에서 학기가 끝나면 무조건 11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융복합이라는 게 들어온 게 3명이요. 융복합이라는 게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스트레스와 공포를 줘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공부만 했는데 인문학적 교양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데? 고민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러면은 뭐 그런 게 없으면 회사에서 성공 못하고 승진도 못하고 CEO도 못 된대. 이번에 그럼- 샘표 그거 못 보셨어요? 젓가락질을 잘하면 돼요.
진짜? 그 무슨 젓가락? 소리야? 신입사원 그거 하는데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신입사원 했었어요. 아, 그걸 또 진짜? 자랑스럽게 보도자료 뿌리셨어요. 나는 100% 떨어졌다. 100% 둘 다 떨어져요 여기. 아, 대표님 X자죠? 나 X자죠. 저도 X자입니다. 네, 두 분 탈락. 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네. 샘표 안 사 먹겠어. 그러셨어요. 우회로 파세요. 네. 꼬십시오. 자, 이제 우리의 레너드 코hen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1부에서 레너드 코hen에 대한 얘기는 이분이 문학도에서 뮤지션이 되기까지를 다룹니다. 오늘은 지난 29회 밥 딜런의 삶과 문학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는 레너드 코헨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죠? 레너드 코헨도 노벨상 물망에 똑같이 올랐던 분이고 올해 11월 7일에 향년 82세로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밥 딜런과 함께 영어권 대중음악에서 문학성에 있어서 네. 가장 그 높은 위에 있는 쌍벽으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분의 작사가로서 이분에 대한 영어권의 평이 최상층에 있는 지배계급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지배계급이다. 어떤 그런 문학성에 있어서 압도감을 주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떤 느낌인가요? 으뜸과 버금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우리가 보아오는 팝의 역사라는 게 짧은 역사다 보니까 계속 뭔가 혁신의 역사예요. 되게 단순한 형식의 양식의 음악, 블루스나 그런 음악에서 나와가지고 뭐 포크도 있고. 네,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양식들이 이제 원래 이제 유럽에서 개발되어진 수많은 복잡한 그런 음악적 양식들과 만나서 다시 한번 더 막 진일보하고 혁신하는 와중에 이제 그 와중에서 수많은 혁신가들이 음악적으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두 분은 이제 그런 어떤 가사 중심의 음악에서 가사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지점을 이제 어떤 뭐랄까 보여준 사람 후세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사라는 게 특히 가사라는 것을 노래 가사라는 것을 이 수준까지 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가사가 이게 참 재밌었던 표현이 뭐가 있냐면 그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음악을 했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사를 쓸 때 자기가 제일 고민되는 순간이 결국 그거래. 가사를 자꾸 쓰지 않고 지으려고 그러더래. 자꾸 이제 뭔가 자기적인 거야. 내 안에 충동한 욕망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원래 좋은 글과 좋은 시는 언어들이 쉽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편적인 감정을 끌어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쓰다 보면 알시겠지 일기장에 한번 써봤잖아. 뭔가 그리고 좀 한번 좀 있어 보게 쓰려 그러면 안 돼요. 점점 산으로 가잖아 말이. 네,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다 동원되면서.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영미권에서도 게다가 이제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이건 저는 몰라요. 제가 영어를 짧아가지고 근데 영어를 하시는 분께서 얘기하기를 영어라는 단어가 공용어고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한국말처럼 복잡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꼬리라든가 말어미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 발전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영어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영어 그 심플함 가지고 어떤 조어를 만드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다라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확장을 시켜보면 흔히 영어권에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영문학자들이 네. 영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 fucking이나 bitch라는 단어를 쓰죠. 지랄맞은 언어다. 영어는 말씀하신 대로 단순해요. 언어 자체는 단순한데 그렇기 때문에 문법의 캐파가 적어요. 그래서 문법의 양은 적은데 다양한 걸 표현해야 되니까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수거라는 게 있어요. 영어는 수거의 언어예요. 독일어에는 수거가 없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맞아도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안 써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들렸을 때 영어라는 언어는 문장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 자연스러운 것에 그러면은 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영미 철학이란 말도 있고 영국 경험론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게 자연스러워라고 하는 감정이 누적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랄 맞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마스터하긴 쉬운데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워 까다로운 골치 아픈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밥 딜런도 그렇고 레너드 코헨도 그렇고 문법 파괴자예요. 되게 지랄맞게 잘 쓰셨나 봐요. 문법 영어 파괴자고 자체를. 기존에 쓰지 않는 문장 구조 그다음에 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사를 긁어가지고 구글 창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 문장이 있는 노래 있죠. 네. 노래 가사밖에 검색이 안 돼요. 영어는 구문상 그럴 수가 없는 언어거든요. 그런데 어색하지 않아요.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희가 저번처럼 레너드 코헨 옹의 노래를 번역해 왔어요. 직접 번역을 해와서 하나씩 들려드릴 건데
그러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번과는 구성이 좀 다르게 있어요. 밥 딜런 옹 같은 경우는 1부에선 삶을 얘기하고 2부에선 음악 세계를 얘기하면서 네. 가사를 저희가 풀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작곡했던 노래들을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너드 코엔, 이분은 1934년 가을에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몬트리올 중에서도 몬트리올 원래 이 동네가 프랑스 쓴 동네거든요. 퀘벡주가 네. 그런데 이 몬트리올에서 특이하게도 영어 사용 지구에서 태어나요. 중산층 유태인 가정에서. 유대인입니다. 또 유태인입니다. 네. 이분도 발모인입니다. 발몬입니다. 풍성 유태인입니다. 네. 그런 소위 말하는 유태인 코라고 하는 특유의 매부리 코는 전형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죠. 이분 사실 되게 알파치노 닮지 않았어요? 닮았어요. 난 보면서 알파치노의 하위 버전. 알파치노가 좀 더 잘생긴 버전이고 알파치노의 살짝 하위 버전. 맞아. 알파치노 잘생겼죠. 멋있어. 저는 그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분도 돌아가셨을 건데 잠깐만요. 간달프. 아 간달프. 간달프님이랑 닮으셨더라고요. 나이 먹고 젊을 때는 알파치노. 나이 드신 모습이 간달프님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머니는 랍비의 딸이에요. 오. 친할아버지는 폴란드 유태인이었다가 캐나다로 오신 분인데 이주민이죠. 코엔이라는 성은 제사장 계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핏줄을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대제사장 아론 있죠. 네. 모세의 형 이분이 나와요. 뭐 이 족보가 확실하네. 확실하네요. 족보가 아주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네. 이때 유대인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배신하잖아요. 네. 이때 그 금송아지를 주조하는 일을 주도한 게 아론이었는데요. 그럼 주고 마땅하잖아요. 네. 근데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이잖아. 역시. 네, 그래서 그냥 우야무야 좋네요, 넘어갔습니다. 역시. 나 잠깐 궁금한 게 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어른들 좋아하는 그 금 선물 중에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네. 예. 이거 원래 우리 고전이에요? 아니면 이거 원래 이런 외부에서 넘어온 문화예요? 금송아지요? 오, 생각해 본 적 없다. 고전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 거북이나 그런데 이게 소나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주조해서 정말 보관을 했어요?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금이라는 게 송아지가 워낙 귀한 존재다 보니까 금자를 붙여가지고 금송아지 이렇게 수식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지. 근데 왜 실제로 금으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금두꺼비 황금 뭐 이런 열쇠처럼. 그치 금두꺼비 같은 거. 네네 그거를 송아지로 한 거 아닐까요? 우리도 귀한 거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모르는데 뭐. 갑자기 또 허경영 대표님 생각나고요. 왜? 차 위에다가 금 송아지 그거. 그래요? 그 모형 달아놓고 황소 모형 해갖고 하시잖아요. 지금도 옛날에 그러신가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금송아지를 에쿠스 위에 올려놓고 다니면서 황소 모형을 거의 차만큼 큰 거를. 이분 할아버지가 레노드 코엔의 할아버지는요 캐나다 최초의 유대인 연합회를 창립한 초대 회장이에요. 거기다가 제사장 가문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동유럽계 유대인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폴란드 쪽, 어머니는 리투아니아 쪽. 어린 시절이 아주 종교적이었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 사람의 음악의 주된 뿌리를 이루게 됩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과의 대화를 이 가사에 넣게 되죠. 많이. 가정사는 평탄한 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경제적으로는 아주 평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커다란 우류 가게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럼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아무도 없었겠죠. 아무것도. 그런데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뭐 남겨준 유산도 충분하고요. 어머니는 또 수입이 괜찮은 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의붓 아버지와의 사이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힘든 성장기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이 의붓 아버지가 굉장히 뭐 지원도 잘해주고 그러지 않나요? 이 의붓 아버지가 다 해줍니다. 좋다. 다 해줘요. 기타 사주고 뭐 사달라면 사주고. 자 그러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이제 순조롭게 자라서 평탄합니다. 고등학교에서 포크송 동아리 활동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어쿠스틱 기타를 쳤는데요. 그런데 기타를 잘 쳤다고 말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어요. 냉정히 말해서. 솔직히 이분의 음악에서 음악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 막 기교 있고 그렇지 그렇진 않잖아요. 네.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아마추어 젊은 스페인 기타리스트를 만나는데 말하자면 동네 잘 나가는 형이죠. 이 동네 잘 나가는 형한테 코드 몇 개와 플라멩고 가락을 배워요. 여기에서 뭔가에 꽂혔던지 기타를 클래식 기타로 바꿔요. 하긴 그래서 레너드 코엔의 그 인상적인 그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그 클래식 기타라고 하긴 그렇고 나일론 줄 기타, 나일론 소리라고 통칭되니까.
어쿠스틱 요때부터 기타랑 클래식 기타가 제일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쿠스틱은 네. 일렉트릭 그 증폭을 하는 그런 류의 악기가 아닌 모든 걸 어쿠스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뭐 그냥 통기타든 통기타든 뭐 뭐든, 네. 바이올린이든 예, 첼로든 예. 그런 류의 그러니까 증폭되지 않은 내추럴한 예, 예, 소리를 예. 갖고 있는 그런 거를 그 이제 사람이 내는 소리로만 되는 것.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어쿠스틱 기타, 클래식 기타는 뭐가 차이냐면 어쿠스틱 기타는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통기타는 스틸 스트링, 쇠줄을 써요. 쇠줄. 네. 니켈이랑 아연이랑 뭐 이런 게 예, 섞여 예. 있는 그 쇠줄을 쓰고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 줄을 써요. 아. 그런데 이제 플라멩고 기타는 클래식 기타를 좀 변형해서 조금 더 통이 좁고 좀 더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클래식 기타의 한 분파인데 그 기타 모델 자체는 그래서 이제 나일론 기타 소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 왜 그 유명한 쉐이프 오브 마이 하트 예, 예. 그 왜 처음에 따다다다다라라 나오잖아요. 그게 나일론 줄 아. 소리예요. 뭔가 좀 더 저는 왠지 그런 거 생각나요. 나요. 그러니까 왜 쾌걸 조로 있잖아요. 조로 보면 그런 그죠? 그쪽에서 띠리링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동네가 이제 그걸 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일론 줄 기타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나 사실 의심이 있는 게 기타를 쳐본 사람 입장에서 스틸 스트링 기타가요. 배울 때 처음에 손이 아파요. 그렇죠. 이게 쇠줄이니까. 근데 나일론 줄 기타 손이 안 아파요. 덜 아파요. 나 이거 지지. 왜냐하면 레너드 코헨이라는 양반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거 그냥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깔한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스틸 스트링 기타를 치다가 특히 스틸 스트링 기타를 칠 때 가장 넘기 힘든 벽이 세하 혹은 바레라고 하는 F 코드 계열의 손가락을 한 검지 손가락으로 6줄을 다 꾹 누르는 그게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 중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스틸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클래식 기타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그럴듯하게 소리가 날 수 있는데 나 왠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생이 배울 때 이 사람도 고등학생이잖아. 어릴 때잖아. 네. 그러니까 심리가 다르지 않거든. 그리고 그 아픔을 감내할 만큼 기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열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하지 않았고 이때 스페인 아마추어 기타리스트 형한테 스치듯 배웠던 코드 몇 개 있죠. 요거 네. 평생 우려먹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노래에 은근히 스페인풍 혹은 남미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저번에 러블리즈 말씀하실 때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소위 말하는 뽕끼, 트로트 뽕끼. 이 고향이 원래 스페인이잖아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거기서부터 유래가 돼가지고 거쳐가지고 미국 남부로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각자의 그거지. 각자의 그거지. 그 멕시코와 스페인을 거쳐 한국과 일본을 왔다라는 건 너무 와전된 거고 그 각자의 그건데 이제 뽕끼 근데 주로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뽕끼는 바로 그 라틴풍의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향이 있었다 정도로만 말해야 된다. 영향이 있었는지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 펜타토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펜타토닉이 뭡니까? 그 5가지 음계죠. 펜타가 5이잖아요. 그래서 펜타토닉이라는 게 토닉은 이제 음을 얘기하는 건 5개의 음인데 고유의 민속 가락이 대부분 펜타토닉이에요. 우리도 공상각지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펜타토닉에서 약간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뭐 6개도 있고 7개도 있고 13개도 있고 막 이런데 그 미묘하게 그 가락들이 실제로 주파수로 따지면 음이 다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그 대충 정서가 신기하게도 사람들끼리 비슷하다는 거야. 그 따다라다따따. 어쨌든 이걸 우리나라 트로트에 있는 뽕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뽕끼가 여기에서부터 탄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남미 음악 좋아하시잖아요. 어른들이. 맞아. 이분의 어머니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아니 그렇게 라비의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따님이신데. 아니 말이 좀 웃기죠. 남의 엄마한테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뭔가 풍류가 있다라든가 흥이 많다라든가 그러니까, 아니 코헨이 동네 레스토랑에서 기타를 치면 네. 기타 잘 못 쳤거든요. 그러면 와서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레스토랑이 폐장을 한 후에도 밤새 놀았다고. 이분 흥부자시네. 진짜 아니 자목해서 흥이 많으셨지. 이거랑 그쪽 어머님이 잘 놀았죠. 이거는 전혀 좀 다르잖아요. 흥이 많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고등학교에서 하필이면 어빙 레이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빙 레이턴. 네. 제가 좀 혀가 좀 더 말렸습니다. 평소보다. 자, 이 레이튼이라는 사람은 몇 년만 있으면 이제 곧 몇 년만 있으면 캐나다 최고의 시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르는 시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레너드 학생. 그치. 우리 레너드 학생. 네. 원래 코헨은 문화적 감수성이 있는 소년이었고요. 뭐 일기 쓰고 시 끄적이고 하는 걸 좋아하는 소년이었어요. 또래보다 잘하기도 했고.
그런데 어빙 레이턴의 눈에 딱 걸려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운이 좋다. 음. 앞으로 대스타가 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선생님은 굉장한 문학적인 어떤 그런 작가라는 거잖아요. 소양이 있으신 아니 뭐 거잖아, 세계적인 천재 당연히.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가 시인이 아직 될성 부르기 전에 딱 만나서 서로 날 끄는 어. 그래비티. 그러니까 날 이끌어주고. 그리고 코엔이 어. 시를 가르쳐주세요 하고 쫓아다닌 것도 아니야. 그래? 레이턴이 알아보신 거예요. 이 녀석 싹수가 보이는데 교육열이 생겨가지고 예. 근데 마침 레이턴도 동유럽계 유대인이랑 공통점이 있었어요. 음. 이 사람은 아예 루마니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갓난아기 때 부모님 캐나다로 따라서 왔겠지만 캐나다로 오면서 고향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잘 되는 사람은 인생에서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참 그러게요. 중요해. 그리고 그게. 적기에 만나야 돼요. 맞아. 맞아 고등학생 때 딱 좋잖아. 음. 어빙 레이턴과는 관계가 참 특별합니다. 코엔의 문학성을 알아봐준 사람이고 문학성을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에 걸친 문학적 친구가 되는데 나중에 코엔은 대중가수로 성공하고 유명한 힙스터가 되죠. 근데 저번에 얘기했잖아. 성공한 힙스터는 힙스터가 아니라니까. 맞아요. 힙스의 왕은 힙스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힙스터의 왕이 되는데 어. 뉴욕과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하죠. 음악씬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잘 입죠. 옷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멋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레이턴이랑 만나서 이제 차 한잔 하면 이 사람은 동네 유대인 아재예요. 나이 먹은. 아이, 계속 시 후줄근하단 쓰시는 말이야. 분인데 뭐. 그래서 레이턴이 옷을 후줄근하게 입는 걸 그렇게 못마땅히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옷 입는 법을 가르쳤고 그는 나에게 불멸의 문학을 남기는 법을 가르쳤다. 바지를 위에 입었어? 뭐 근데- 밝히고 뭐가 있겨. 아니 근데 그분도 굉장히 나중에 성공했다는데 너무 웃긴다 이거. 그죠? 너무 폄하한다. 뭐 불멸의 문학은 그분으로부터 배웠다는데 뭐 음. 찬사와 디스를 같이 하는. 아무튼 레이튼 덕분에 1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틈날 때마다 열심히 시를 쓰게 되고요. 읽을 만한 시를 선별해 주는 걸 레이튼이 해주게 됩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데. 진짜 중요하죠. 이분이 요때 태어났으면 우리 때 태어났으면 힙합을 했겠다. 계속 가사를 쓰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레너드 코엔의 1차적인 정체성은 결코 뮤지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코엔이라는 학생도 레너드 코엔 학생도 비행이라면 비행을 저지르죠. 뭐 어느 정도. 좀 묘한 평범하면서도 좀 묘해요. 몬트리올의 유흥가가 생로렌 거리예요. 여기에 가면 배추무들도 있고요. 호주들도 구경할 수 있고 술집에서 사람들을 레슬링하고 싸우고 도박하고 하는 걸 낀 게 아니라 관찰하면서 보면서 밤을 새웠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시인은 남의 모습, 사물과 사람을 관찰하고 그 모습의 이미지를 훔쳐오는 사람이죠. 네. 이 짓을 한 거예요. 엄마도 필 받으면 밤새 놀았다고 하시는 분이니 아들이 매일 외박하는데 그러려니 했대요. 근데 코엔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인 기질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난리통 안에 있는 걸 좋아했지만 난리통을 보는 걸 좋아한 거죠. 그래서 밤새 사람 구경을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어디 앉아서 뭐 했겠어요. 커피와 담배. 고등학생 때부터 밤새 담배를 피면서 골초가 됩니다. 그 목소리가 다 그 덕에 그러니까 갈고 닦인 내 거거든요. 말이 맞았잖아. 이 사람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앨범 자켓 있죠. 네. 앨범 자켓 올해 나왔고 올해 돌아가셨는데 손에 담배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목소리 나오려면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제떨이에다가 이렇게 위스키 부어가지고 마시면 된다고 이렇게 휘휘 저어서 무슨 나와 바로 탁탁 털어서. 요만한 그 왜 배달통 같은 거 있잖아. 엽기 떡볶이 같은 거 시키면 오는 통 있잖아요. 에, 그걸로 한 달 동안 꽉 담배를 채워서. 그냥 꽉 채운 다음에 거기다 이제 위스키 부어가지고 그대로 삼켜. 말만 들어도 싫다. 이런 목소리 나와. 그 옛날에 싫다. 50대 군인들이 하던 거잖아. 근데 실제로 진짜요? 요 비슷한 거 옛날에 그 충성 맹세한다고 그 자기가 충성 맹세하는 자기 상관 있잖아. 상관이 피운 잿더리 그 피워서 남은 잿더리 재 있지. 거기다가 위스키를 부어서 원샷을 하는 걸로 그 충성심을 보여주는. 하나도 안 충성스러워 보이는데. 이거 실제로 옛날 가수 중에 뭐 몇몇 분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약간 이제 목을 상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술과 담배를 좀 심하게 하셨다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그거 뭐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그 소리 목을 일부러 망쳐야지 그 소리가 나오니까 똥물 먹고 그 근데 고행을 그걸 했잖아요. 먹으면은 목이 망가져요? 망가진 걸 치유하려고 먹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런 거였다. 어. 근데 어. 그것도 망가뜨리는 거의 일부였대요. 치유 겸 잘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목소리 톤을 다운시키는 제가 거라고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오겠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판소리 사람이 하신 분 있으니까. 계시나요? 예, 그럼 좀 물어봐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허스키한 보이스를 가지신 분들은 거의 가수분들도 골초인 분들 많더라고요. 남녀 이- 불문. 커피 마시고 밤새
밤새 담배 피우고 하면서 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항구 도시의 노동자들이 밤을 불태우러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생로렌이. 그런데 우수에 젖은 잘생긴 새님이 잘생겼어요. 대학생 때 잘생겼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었어요. 잘생긴 새님이 우수에 젖은 눈으로 커피와 담배만 축내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 쟤 누구지? 그렇지 술은 안 먹고. 근데 항상 보여 거기에. 너 뭐 하는 놈이냐? 뭐라 그랬겠어요? 저는 시를 쓰는데요. 깨잖아. 겁내 생뚱맞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한번 읊어볼래?가 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잘 쓰는지 보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왜 그 미국의 조그만 스탠딩 코미디 하는 그런 클럽 같은 것처럼 그 카페 같은 데인데 테이블이 곧 관람석이 되는 형태의 그 작은 클럽들 있죠. 네. 여기서 아예 자작 신앙송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물병 맞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서 문학성을 유지하면서도 노동계층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를 가다듬는 훈련이 돼요. 이게 나중에 대중막가로 성공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되게 보편적이고 그런 언어들, 되게 쉬운 언어들 속에서 특별한 감정들을 고양시키는 방법들을 연마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러다가 대학을 가는 데 있잖아요. 맥길 대학교라는 학교에 진학을 해요. 급속도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교사에서 또 이제 대학 교수로 그 스카웃돼서 가요. 간 곳이 레너드 코엔이 입학하게 되는 맥길 대학교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일부러 같이 간 거 아닐까요? 그랬던 것도 로맨스? 같아요. 네.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 생활을 죄다 이 사람 밑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딱 대학교 입학식 딱 들어왔더니 어서 와 브라더 이러면서 담배 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선생님이 거야. 기다리고 있었어. 대학에서 토론 동아리에 들어가는데 아예 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토론 동아리 들어간다고? 예. 이분이 들어가네. 역시 말빨은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때부터. 그러다가 공부는 대충 하죠. 이분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안 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고행하면서 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면서 시를 썼는데 캐나다의 유명한 문학 경시대회에 시 2편을 출품해요. 그리고 수상을 합니다. 수상자 자격으로 문학 잡지에 시를 투고하는데요. 마침 이 잡지 편집장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분이에요? 선생님이세요? 어빙 레이턴입니다. 이분 가는 데마다 나타나. 의심스러운데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인맥발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다자이 오사무 특집 얘기했을 때 있죠. 일본도 이때 당시 문학이란 게 진짜 인맥에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치.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면 저기 어빙 레이턴이 예. 흔히 말하는 이 시를 딱 투고했는데 주례사 평론을 써주면서 정말 훌륭한 어떤 하나의 천재적 젊은 문제가 탄생하였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랬습니다. 예. 천재가 나타났다면서 6년이나 알고 뒤졌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이런 신예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러면서 니 밑에요. 호들갑을 떨면서 장문의 평론을 또 쓰거든요. 누가 키웠는지 몰라. 이러면서. 그 유명한 주례사 평론이 이런 거군요.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문학성 인정받았습니다. 시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합니다. 가장 먼저 뭘 했냐. 1년 동안 그간 써온 시를 묶는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출판을 해요. 시집 제목이 재밌습니다. Let us compare mythologies. 우리 신화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목 잘 져요, 이 사람. 그런데 정식 출판은 아니고요. 자기가 다녔던 맥길 대학교 출판부에서 찍어낸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상업 발매작이라고는 할 수 없죠. 좀 그렇죠. 일종의 등단은 아니다. 네. 이 첫 시집을 의붓 아버지에게 헌정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돌아가신 친아버지가 아니라 왜 싶었는데 생각해보죠. 의붓 아버지가 학비 대줬죠. 생활비 대줬죠. 기타값까지 다 대줬어요. 심지어 생로렌 거리가 자기는 마음에 든다고 아예 거기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 돈도 의붓 아버지가 다 대줬어요. 아니, 돈도 돈인데 일찍부터 또 어릴 때 청소년기 때부터 이미 아버지가 됐잖아요. 또 잘 그렇죠. 지냈다고 하니까. 코엔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합니다. 좀 우린 생뚱맞는데 그러게요. 원래 유태인들은 하고 싶은 게 잘 안 됐을 때 비상용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업 기술 하나를 연마하는 전통적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그 광학 렌즈 깎는 일을 맞아요. 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안경알. 이분은 태생이 문돌이다 보니까 의붓 아버지가 로스쿨에 보낸 거예요. 변호사 되면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대필만 해줘도 뭐 대서소만 해도. 캐나다에서는 한 학기만 수료하고 아예 뉴욕의 명문 대저 콜롬비아 대학에 보내요. 그래서 대학원 학위를 따게 해주거든요. 의붓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1957년에 다시 캐나다 몬트리올에 돌아오는데요. 변호사 안 합니다.
그렇겠죠.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니 이거는 그리고 플랜 B를 위한 거지 플랜 A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붓아버지도 돈 많은데 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생로렌 거리에 다시 와요. 여기서 무려 4년간 시를 씁니다. 허드렛일 알바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재미로 한 거고 생계 자체는 의붓아버지가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역시- 좋은 사람이다. 혹시 우리 방송에 어떤 그 남 얘기할 때마다 이 서사는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먹고 사는 어떤 거를 항상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해줘야 그의 철학이든 뭐 업적이든 뭐가 나오더라. 문학이든 뭐든 역시. 우리 저번에 데카르트도 네. 다자요사무드. 하루에 맞아. 10시간씩 자면서 다자요사무드 막 형들이 막 해주고 집에 아버지가 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1961년에 4년 만에 드디어 27살의 나이로 첫 정식 발매 상업 발매 시집 지구의 양념 상자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제목이 신박해요. 되게 요즘 느낌이에요. 예, 되게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젊은 작가들이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내는 톡톡 튀는 느낌으로 그런 내는. 느낌으로 내는 그런 그리고 평단에 제대로 된 찬사를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젊은 신예. 아마도 현 시점에서 영어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신예.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한껏 고무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27살인데 이제 시인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죠.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되니까 한껏 자신만만해진 코에는 법률은 당연히 이제 때려치는 거고 예, 그리스로 갑니다. 이제 뭐 시만 쓰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근데 왜 그리스예요? 시인의 고독을 찾아간 거죠. 네? 고독을 찾아. 물가도 싸고. 아니 보통 고독은 좀 춥고 이런 데서 찾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햇볕도 좋고 이분은 날씨 좋고 이런 데서? 이분은 이렇게 몸이 불편한 걸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분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뭘 이렇게 아주 열심히라든가 뭐 이분 고행을 한다든가 고행 이런 쪽은 류의 성격은 그래서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분 공연하는 영상 보면은 노래도 대충 부르고 있습니다. 절대 그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절대 이렇게 노래 안 부릅니다. 그리스의 히드라라고 하는 섬에 가요. 히드라 섬에 가는데 이때 그리스는 후진국이었어요. 61년 뭐 이럴 때니까요. 네. 사실 그리스가 이미지가 굉장히 번쩍거리는데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래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대 역사는 또 굉장히 복잡하고 쿠데타도 많고 네. 막 그래가지고 엄청 그랬죠. 이때 당시만 해도 이 히드라 섬에 전기가 하루에 1시간만 들어왔대요. 한 시간에 왜 들어왔대요? 그럼 1시간 동안 뭐 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때 뭐 전기를 썼겠지. 뭐 발전기를 돌리던가 했겠죠. 양수기 같은 거. 그러니까 왜 내가 그게 아니라 1시간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라디오? 라디오. 그런 정도 1시간 정도 듣는다. 뭐 그럴 수 여기서 있겠다. 이 고독한 곳에 유폐돼서 스스로 세계적인 문학가로 성장하겠다고 야심을 불태웁니다.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왠지. 30대였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그치. 20대의 어떤 그치, 아직 맞아,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운명적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메리앤이라는 여성인데요. 이분이 뮤직 캐릭터입니다. 뮤직까지 등장해 주시는 거예요? 천성이 뮤직 캐릭터. 때 맞춰서. 자, 원래 메리앤은 유부녀입니다. 노르웨이 사람이고요. 악셀 옌센이라는 지금도 유명한 스웨덴의 유명한 소설가로 남아있는 이분의 아내였어요. 악셀도 히드라 섬에서 창작열을 불태운다고 아내를 데리고 와 있던 중이었어요. 여기 뭐 이 그런 섬이 뭐 문제네. 우연이지 뭐. 어. 느 정도로 뮤지냐면 남편이 글을 쓸 때 발치에 앉아서 뻔히 올려다보면서 문학의 길을 불어넣어주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두 분 다 글을 쓰시잖아요. 네. 이러면은 문학의 기가 불어넣어져요? 저는 나는 그럴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요. 불어넣어져요? 그러니까 뭐 난 사실 그 뮤즈라는 개념이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게 그런 그러니까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어떤 대상이 네, 있다고 네. 치자고요. 그럼 이제 그런 대상이 나에게 우연히 나타나서 길을 불어주는 것인지 내가 그녀를 통해서 뭔가를 그냥 이렇게 내 스스로 고양시키는 끌어내는 건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 가지죠. 그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제가 네. 이제 일종의 금사빠 캐릭터인데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금방 보면 사랑에 빠지는 캐릭터. 네. 네. 생각해 보면 가능해요. 기분이 좋아지고 더 음.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더 막 좋은 사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걸 좀 더 열심히 하거나 왠지 그런 생각이 충만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도 그랬겠죠. 근데 특히나 그거는 저도 느낌이
이 자기 파괴적인 연애를 할 땐 잘 안 되고 이게 뭔가 서로 북돋아주고 막. 북돋아주고 좀 이렇게 좀 행복한 관계에서 예, 이게 예. 좀 되는 편인데 이게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내 주변을 보니까 맞아요. 파괴적인 데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하시는 분들도 그때 작품이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분이 뭐 이런 스웨덴 소설가의 아내였기도 하고 이 사람은 레너드 코엔도 만나고 했던 거 보면 근데 레너드 코엔은 뭔가 전쟁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로 발 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아마 이분이 그런 되게 좀 러블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왠지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러블리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딴 여자랑 눈 맞아서 히드라 섬을 떠나버려요. 이 러블리한 여자들의 그 어떤 옛날 요즘같이 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좀 많지 않던 시절이면 러블리한 여성들이 주로 마지막 끝이 이렇더라. 버림받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 해주다 보면 남자들이 이게 디폴트를 줄 아는 거야. 이 새끼들. 나도 젊어서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었어. 내가 잘나가지고 여자들은 다 그래서 왜 구남친 서사가 여기서 나와요. 그렇지. 딴 데 갔는데 없거든. 그런 여자가 없어. 근데 있잖아요. 전화해 다시 그리스에 1시간 전기 들어올 때 자니? 기다렸다가 자니? 이런 거지. 그런 착각은 저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죠? 다 한다. 홀로 남겨졌죠. 당시에 스웨덴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나서 딴 살림 찾아서 버린다 그러면 버림받는 거예요. 여성을 위한 법적 장치 이런 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스웨덴은 1960년대에 선진국이 아닙니다. 게다가 국적도 다르잖아. 이분은 노르웨이 분이고 남편은 스웨덴 사람이면 뭐 보상받고 뭐고도 없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혼자 남겨졌지. 멘붕하던 중에 히드라 섬에 혼자 이렇게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러고 있는데 히드라 섬에 갓 입성한 레너드 코엔을 만나게 됩니다. 히드라 섬이란 동네가 우리나라 시골에 가도 지금 우리나라 시골에 가도 뭐 삼거리 하나 있고 그렇잖아. 읍내에 조그만 거 아니에요. 거기 관광객들이 가는 데가 뻔하다고. 관광객은 아니지만 뻔한데 당연히 마주치죠. 그런데 글쓴데 자기는 글쟁이 뮤즈인데 방황을 끝내게 됩니다. 네, 이제는 코엔에게 붙게 되죠. 젊고 잘생기고 캐나다 유태인이라는 좀 생뚱맞은 붙는다는 캐릭터인 건 좀 그렇다. 둘이 사랑에 빠진 거니까. 가사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레너드 코엔이 이 두 사람 관계를 그 가사에 이따 읊어드릴 건데요. 네. 코엔의 뮤즈가 됩니다. 그리고 코엔은 코엔대로 메리앤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죽을 때까지 사랑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랑했고요. 노년에 와서도 자기가 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찬사를 이게 바로 맞춰요. 구남친이네. 구남친 서사도 세계적인 어떤 그 아티스트가 읊으면 문학이 된다. 맞네. 그 기네 기어. 이게 그 나보코프가 야설도 나보코프가 쓰면 그치. 노벨상을 탄다 뭐 이런 그치, 것처럼. 그치. 메리앤의 길을 받아서 2권의 소설을 발표하고요. 2번째 시집을 발표하는데 이 시집 이름이 히틀러에게 바치는 꽃. 유대인이 쓴 건데 히틀러에게 바치는 꽃이라니. 그러니까 이분 제목 굉장히 잘 짓는 이중적이죠. 거죠. 2권의 소설과 1권의 시집이 3년 만에 쏟아져 나와요. 그리스 히드라 섬에서. 메리앤의 힘이 뮤즈의 힘이 있었다고 봐야지. 메리앤 혹시 뭔가 이런 거 탁월한 거 아니야? 제가 글을 쥐어짜는 어떤 일일 일글 뭐 이러면서 목표량을 달성하라. 뭐 메리앤은 그야말로 글쟁이의 탁월한 비서였어요. 천성이. 원고를 타이프해주고 편집해주고 선별해주고 정리해주던 캐릭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코엔이 사진으로 남긴 게 있는데요. 코엔이 쓴 시를 타이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또 그 거의 이제 반나의 상태에서 베스타올만 몸에 걸친 상태에서 그거에 또 맨발 차림으로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슬쩍 찍은 사진이 2집 앨범 뒷면을 장식하게 돼요. 나중에. 일본 만화에도 편집자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일본엔 편집자라 그러고 영미나 이런데 그 작가분들은 그 주로 이런 류의 비서 에디터도 있고 또 이런 류의 비서 캐릭터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 비슷한 이런 식으로 그 작가들을 고양시키고 치열업 해주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엠마 톰슨이 보통 많이 결혼하죠. 그렇죠. 엠마 톰슨이 어떤 영화에 보면 스트레인저 댄 픽션 거기서 그 엠마 톰슨이 글을 못 쓰잖아요. 글을 못 쓰는데 그 흑인 여성 그 비서 진짜 프로페셔널 비서가 와서 이 착착착 하면서 이 사람을 글을 쓸 수 있게 고양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비도 맞아주고 같이 응급실로 따라가주면서 계속 글을 쓰게 막 치열업을 해주는데 아마 이 메리앤이 그 아까 스웨덴 소설가랑 같이 살면서 그런 쪽으로 뭔가 발치에 앉아서 빤히 쳐다보는 게 사실은 써라 그러니까 그게 러블리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위대한 뮤지션이 탄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60년대에 히드라 섬에 처음으로 전화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전화 오겠는데요, 자니?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자니?
자니. 레너드 코헨이랑 자. 그게 누구야? 유태인이야. 조금만 있으면 알게 돼. 유태인이 이 당시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김중배 다이아몬드에 나오는 김중배 같은 인물 아니야? 그런 거예요? 너도 유태인이냐 뭐 이러면서. 이중적이었어요. 히틀러한테 하도 많이 당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데 그 히틀러에게 당하기 전까지는 사실 유태인에 대한 인상이 나빴는데 홀로코스트 이후에 유태인에 대한 인상이 온종적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그게 역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위상이 좀 올라가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난 이제 사실 그 홍 작가님이 유대인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관심 없습니다. 왜냐면 유대인 대부분이 탈모인이고 관심 없다니까요. 소수자라면서요. 제3의 젠더. 그러면 뭔가 온정적인 시설을 좀 개종하실 생각 없으세요? 유대인 종교 개종만 하면 공동체인데. 완벽해. 동정하지 마라. 자, 전화가 들어오면 전선이 설치되죠. 당연히 새들은 전선 위에 앉죠. 그런데 이게 히드라에서는 새삼스럽죠. 몇 년 동안 처음 들었으니까. 네. 몇 년 동안 안 보다가 그 모습을 그걸 보고 메리앤이 코엔에게 그 창가에 앉아서 창가에 기대서 전선 위에 앉은 새를 물끄러미 보다가 코엔을 불러요. 저것 좀 보라고. 전선 위의 새들이 마치 오선지 위에 음표처럼 생기지 않았냐고 그래요. 오, 뮤즈 맞네. 그리고 코엔은 그럴 듯하잖아요. 그러네. 근데 메리앤이 자기 맨날 기타 가지고 기타 퉁퉁. 기타 퉁퉁 자기 맨날 기타 퉁퉁하니까 시만 쓰지 말고 곡도 붙여서 저 풍경에 대해서 노래나 한 곡 만들어 보라고 부추겨요. 기타 퉁퉁 해봐. 그런데 메리앤은 코엔을 정말 사랑했고 이 남자가 정말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메리앤 입장에서는 코엔의 기타 실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별로 안 귀에 들어봤을 좋으니까. 수도 있어. 그는 또 뮤즈가 시키니까 합니다. 드디어 코엔이 최초로 작곡이란 걸 하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이 노래가 그 유명한 Bird on the Wire입니다. 근데 이게 버드 온 더 와이어도 있고 이게 버드 온 더 와이어도 있고 같은 노래인데 Bird on the Wire가 있고 Bird on a Wire가 있죠. 네. 예. 같은 노래인데 보통 다른 가수들이 이 곡을 받아서 자기식으로 리메이크했을 때 Bird on a Wire가 되고요. 원래 원제가 Bird on the Wire예요. 그랬구나. 자기 음악 인생이 시작된 노래이기 때문에 코엔은 언제나 콘서트에서 처음에 이 노래를 먼저 부르고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콘서트를 메리앤에게 헌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평생 그랬습니다. 네, 자기한테 이렇게 바쳐지는 명곡이 있다라는 거 굉장합니다. 사실 진짜. 책 하나만 뭐 누구의 이름으로 해서 그 이름이 나인 것만 해도 그게 어마어마하잖아. 인생에 한 번 그게 누구나 경험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콘서트가 다 내 거라니. 레너드 코헨, 이 전설적인 뮤지션의 첫 노래입니다. Bird on a Wire, 전선 위의 새. 전선 위의 새처럼 한밤중에 성가대에 끼어든 취객처럼 지나온 길마다 자유롭고 싶었답니다. 낚싯바늘에 꿰인 벌레처럼 경전을 파먹는 사제처럼 그렇게 생겼네요. 날 뱀에 꼬이게 한 우리 사랑의 모양새가 그래요. 만약에 내가 못되게 굴었다면 없었던 셈 지나쳐 주길 바래요. 만약에 내가 진실되지 못했다면 그건 때로 사랑이 거짓말이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못되게 굴었다면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냥 지나쳐 주길 바래요. 만약에 내가 진실되지 못했다면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음을 지금은 알아주길 바래요. 세상빛을 보지 못한 사사나처럼 뿔 달린 짐승처럼 내게 손을 뻗은 모든 이들을 갈기갈기 찢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맹세컨대, 이 노래로 맹세컨대, 내 지난 모든 잘못을 걸고 맹세컨대 모두 그대를 위해 저지른 짓이었어요. 목발에 몸을 의지한 거린을 봤답니다. 그가 말하더군요.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돼. 때 묻은 문간에 기댄 어여쁜 여인이 울부짖네요. 이봐요. 왜 좀 더 많은 걸 원하지 않죠? 전선 위의 새처럼 한밤중 성가대에 끼어든 취객처럼 해방을 갈구하며 살아왔답니다. 난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옛날 노래여가지고 어렸을 때 처음 접한 거는 레너드 코헨이 원곡인 줄 모르고 우리 때 이제 그 멜 깁슨이랑 골디온이 나온 버드 온 와이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전선의 참새라고 해가지고 거기 주제가가 이 노래예요. 이제 이분 버전이 아니고
그 리메이크 버전이죠. 리메이크 버전인데 버드 네. 온 어 와이어였지 그때는. 근데 아론 네빌이라고 네빌 브라더스라는 R&B 중에서도 엄청 미성을 하시는 남성 보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Like a bird on the wire 뭐 이러잖아요. 근데 네. 그분이 Like a bird 뭐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그거 되게 약간 징그러운 듯하면서도 묘한 매력이 있는데 그 나는 그게 오리지널로 알고 있다가 어릴 때 듣다 보니까 이거를 레너드 코엔이 원곡이구나 하고 듣는데 그 목소리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이건 너무 극과 극인 거야. 네. 너무 막 이렇게 막 소프라노틱한 그런 막 비음 섞인 목소리였다가 영생이야 뭐야 이런 목소리에서. 아, 네. 약간 충격적이었어 나한테는. 이게 그럴만한데요? 원곡이라니 이러면서. 자, 이 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Like a drunk in some old midnight choir라고 돼 있는데요. 한밤중에 성가대 미드나잇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가대에 끼어든 취객인데 그냥 우리는 술 한 잔 걸치고 불쾌해진 사람을 취객이라고 하는데 드렁크라고 하는 것은 심하게 취한 느낌이에요. 영어에서는. 그런데 집에 가지 않고 성가대에 와서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술진상이지만 그러니까 여기 술진산 어떤- 성가대 애들 부르는데 와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같이 부자.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자기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고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인에게 실수를 좀 하고 있죠. 본인 말에 따르면 이 노래에서 벌써부터 관계가 완벽하진 않다. 두 사람과의 관계가. 목발에 몸을 의지한 거리는 자기 자신이죠. 문학에서 더 잘할 자신도 없고 그 목발은 메리안이죠. 자기를 지탱해주는. 메리안은 더 야심을 가져보라고 자기는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또 그런 모양이 그려지고요. 노래의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연인에게 바치는 노래이기도 하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인간의 어떤 불완전함을 얘기하는 그런 외로운 노래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 문법 파괴자라 그랬죠. 제목부터 비문이에요. 왜냐하면 bird도 아니고 the bird도 아니고 birds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버드라는 것 자체를 문법을 파괴해서 관사를 수량을 빼버림으로써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장난을 한번 침으로써 장난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이 단순한 기법 하나로 노래 전체를 신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I have tried in my way to be free라는 문장도 굉장히 창조적이죠. In my way, 내가 지나온 길마다 나의 길에서 내 인생에서라고 하는 거를 문장 한가운데 넣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왔는데 그게 나의 전 인생에 걸친 숙명적인 느낌을 주죠. 이 숙명적인 느낌은 뭐냐면 이런 식의 문장 안 씁니다 원래 영어에서. 숙명적인 느낌은 뭐냐면 사람에게 숙명 지어진 거죠. 자유롭고 싶어 한다는 건. 그게 다 현실에 갇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우울하면서도 서정적인 정조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명곡이 자 여러분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찾아서 들어보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 더 재밌을 텐데 이런 명곡이 첫 작곡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래 한 곡 썼다고 가수로 전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1966년에 시집을 또 한 권 냅니다. 이때 제목이 Parasite of Heaven, 천국의 기생충. 이분 제목 진짜 잘 지어. 그러나 이때 문학을 하는 것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돈이 안 벌렸어요. 역시 돈이죠. 예. 입금이 돼야죠. 그럼. 분명히 인정도 받고 매니아층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매니아층이란 게 그야말로 극소수. 문학성은 누구나 인정했어요. 내 팬이 다 사주는데도 100부. 뭐 이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 문학성은 누구나 인정했는데 그 인정한 사람들이 다 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사. 시인들이 읽는 시인이에요. 소설가들이 읽는 소설가예요. 하지만 상업적 성공과는 거리가 멀죠. 다른 언어권도 아니고 영어권에서 문학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는데 돈이 안 벌렸다는 거는 그러게요. 정도가 진짜. 심했죠. 그만큼 마니악한 사람이었고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시를 계속 쓰고 싶은데 출판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 먹고 사는 게 힘들 것 같으니 내 시에 음악을 입혀서 포크송, 싱어송라이터가 돼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메리앤과 결별을 하는 겁니다. 메리앤은 문학가의 뮤즈잖아요. 연인이 문학을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실패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럴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뮤즈가 직업도 아니고 그 본인에게. 본인에게는 정체성이죠. 직업은 아니지만. 그리고 히드라 섬은 두 연인의 보금자리잖아요. 여길 떠나서 뉴욕으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메리앤에겐 배신일 수 있고요. 그리고 메리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문학가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되나? 그건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었겠죠. 그 비밀은. 두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동거를 했는지 우린 모르죠. 그런데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문학가에게 버림받은 메리앤은 실연의 상처에 멘탈이 나갑니다. 거의 10년 동안 꿈도 희망도 잃고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10년이나.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부정당했잖아요. 남편한테 한 번, 동거남이었던 코엔에게 한 번. 그러다가 나중에 1970년대에 드디어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납니다. 제대로 된 남자. 네. 그 앞에 남자들은 그럼 제대로가 아닐까. 이 제대로 된 남자는 직업을 듣자마자 제대로 된 남자예요. 석유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 일단 직장인이라는 점에서 네. 합격이네요. 이 남자와 함께 32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됐다고 합니다. 메리앤과 어쨌든 다시 헤어졌을 때로 돌아와서요. 메리앤과 헤어지고 슬픔에 젖어서 썼던 곡이 그 유명한 So Long Marianne입니다. So Long Marianne. 예. 자,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So Long Marianne. 이제 안녕, 메리앤. 이리 창가로 와줘, 어여쁜 내 사랑. 와서 따귀를 때려주면 그 의미를 곱씹어볼게. 그대가 날 안식처로 데려와 주기 전까지 난 스스로가 집시 소년 같다고 생각하곤 했어. 이제 안녕, 메리앤. 둘이 울다가 울고 또 울다가 지난 사랑의 기억에 다시 웃을 시간이야. 그대와 함께 살고 싶은 내 마음 잘 알지?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자꾸만 잊게 하는 너. 천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네. 그러니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지. 이제 안녕, 메리앤. 둘이 웃다가 울고 또 울다가 지난 사랑의 기억에 다시 웃어야 할 그때가 왔어. 우리는 마지막 남은 젊음을 붙잡고 있었을 때 라일락 가득 핀 정원 깊숙한 곳에서 만났네. 그대는 십자가의 운명 지어진 예수처럼 내게 못 박혔네. 우리는 그렇게 둘이서 어둠 속을 기어다녔네. 잘가, 메리앤. 이제 우리는 웃다가 울고 또 울다가 지난 사랑을 떠올리고는 다시 웃어야만 해. 그대가 하는 말은 모두 내 곁에 있겠다는 뜻뿐인데 나는 왜 혼자인 기분이 드는 걸까? 이렇게 암석 위에 서 있잖아. 그대가 짜놓은 촘촘한 거미줄에 내 발목이 돌에 붙어 널 떠나기가 성가시잖아. 이제 헤어질 때라니까, 메리앤. 웃다가 울고 또 울다가 지난 추억이 떠오를 때면 웃도록 하자고. 숨겨진 너의 진짜 사랑을 보여줄 때야. 난 지금 새로 산 면도날처럼 냉정하거든. 진정한 너를 알고 싶게 됐을 그때 넌 나를 버렸지. 난 내가 용감하다고 말한 적은 결코 없는데. 아, 메리앤. 웃다가 울고 또 울다가 지난 추억이 떠오를 때면 웃을 그럴 때가 왔어. 아, 넌 정말 예쁜 사람이야. 그대가 날 떠나고 이름을 바꾸는 모습을 바라보네. 험한 산길을 오르고 올라 이제 빗물에 무거운 눈꺼풀을 씻기우고 그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럴 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끝났네, 메리앤. 웃다가 울고 또 울다가 지난 추억이 떠오를 때면 웃게 될 운명을 맞고 말았네. 이게 너무 슬픈 노래라 예. 계속 부르면 짜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또 재밌어요. 문법적인 장난을 또 치거든요. 자, 이게 번역은 이제 우리 헤어질 때가 됐어.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서 이 뜻이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이 문장이. 그래서 제가 다른 버전으로 계속 바꿔서 번역을 해서 반복적으로 이 후렴구를 만들었는데요. It's time that we 어쩌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뭐 할 때야 라는 거죠. 그럼 네. 보통 It's time that we should나 이런 문장이 나와야죠. 뭐 이제 우리 뭐뭐 해야 돼. 그럴 때야. 식으로. 그런데 It's time that 지금 그런 시간이죠. We begin.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야. 웃고 울고 또 웃다가 이제 다시 지난 사랑의 추억에 웃기 시작할 때인데 begin 이미 시작됐어요. 원래 그러니까 비긴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냥 begin도 어색해요. We should begin이 돼야지. 그죠? 문법을 파괴했잖아요. 네. 그런데 안 어색해요. 음. 문법을 파괴했는데도 이 새드 엔딩의 비극성이 그래서 이 비극성을 더 강조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랑이란 건 우리 사랑은 만나서부터 헤어질 운명적인 것이었다는 정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것은 운명은 옛날부터 시작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 안 할 수 없지. 끝날 사랑이지만 풍덩 빠져야죠. 그러나 그 사랑은 끝나죠. 그 숙명성에 대해서, 비극의 숙명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문학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기술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슬퍼요. 그렇습니다. 진짜 대표님 말대로 너무 슬픈 노래라 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참 이게 대단하긴 한 게 느껴지는 게 네. 전체적인 정서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떠나가는 남자가 뭐 이제 떠난 연인에게 이게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예. 그 가요예요. 음. 정서는 그런데 이게 서술이 되게 좀 이렇게 좀 멋있네, 세련됐네. 세련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매달렸다라는 표현이 원래 매달렸다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You held onto me like I was a crucifix. 근데 내가 십자가인 것처럼 나한테 매달렸어. 예수의 모티브죠. 근데 매달린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연애 권력이 나한테 있는 건데 그러면 잘 번역이 전달이 안 되니까 내는 십자가에 운명 지어진 예수처럼 내가 못 박혔네라고 했는데요. 운명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일체가 되듯이 이제 떨어질 때라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어둠 속을 무릎걸음으로 기어다녔네라고 하는 문장도 이게 연애이고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그 어리석음과 오리무중함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연애라는 건. 이분은 이 버드 온 더 와이어랑 이 솔롱 메리앤 이걸로 그냥 두 곡이나 그렇게 불태워주셨어요. 세상에. 세상입니까? 네. 예. 왜냐면은 이 팝 역사에 이렇게 여성이 뮤즈가 돼가지고 있고 남성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팝 역사에서는 이렇게 뮤즈가 돼서 곡이 받쳐진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때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 오노요코라든가 네. 패티 보이드 같은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오노요코가 그냥 존 레논 하나고 이분도 레너드 코엔 하나지만 패티 보이드 같은 경우는 조지 해리슨, 에릭 클랩튼 뭐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바쳐진 노래.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이라든가 에일라라든가 다 자기 노래란 말이야. 자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못할 것 같아 나. 근데 난 그것도 있어. 솔직히 이게 방금도 요 얘기 듣다가 그 생각은 했어. 근데 나한테 입금은 안 되잖아. 그래도 뭘 그래도야. 그래도 늙으면 돈입니다. 젊어도 돈이에요. 남편이 부유했습니다. 평생.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그거랑 다르죠. 남편이 그거랑 내 이름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과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이죠. 예, 경이롭습니다. 예. 자, 이제 두 곡을 작곡을 했지만 발표곡이 아니라 습작이죠. 지금 이거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이 두 곡이 대중적으로 발표되기 위해서는 이제 레너드 코엔은 싱어송라이터로 돈을 벌기 위해서 뉴욕에 입성을 합니다. 근데 나 이 사람 참 다른 의미로 대단하긴 한 것 같아. 어떤 의미로? 아니 왜냐면은 그런 시골의 한 대에 있다가 아예 직업을 바꿔서 본격으로 이게 사실 그거잖아요. 나 이제 글 좀 등단했어.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등단했으니까 이제 글만 쓰면 되니까 글은 써서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 예를 들어 포항이나 이런 데 낙향해가지고 나 이제 여기서 글만 쓰면 되지 글이야 메일로도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을 못 벌어. 근데 기타를 좀 쳐봤더니 기타 코드 몇 개 알아서 쳐서 노래를 만들었어. 훌륭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바로 YG로 입사하겠습니다. 거의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지금 왜 앤디 워홀 있는 팩토리로 가는 건데 네.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그런데 대담하긴 한데 고민의 결과죠. 자기 시가 대단하고 대중들이 자기 시를 읽고 좀 알아줘야 될 텐데 그리고 자기가 잘 쓰는 건 자기가 알아. 그런데 책의 형태로는 대중들한테 가닿지가 않는다면 자기가 쓴 시에 노래를 입혀서 음악의 형태로 전달해보겠다. 어필해보겠다. 그 결론을 내렸는데 왜 뉴욕이냐면 그리고 왜 웬디 워홀의 팩토리냐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입성이 아니라 상경에서 기웃거리는 수준이었어요. 하긴 거기는 그냥 사람들로 그 당시 힙스터들로 들끓던 데니까. 일단 뉴욕이라는 공간 자체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다 이미 성공해서 번쩍거리는 사람들이 즐비한 곳인데 당시 뉴욕의 음악 그 씬이라는 곳이 가난한 시인이 주목받을 곳이 아니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죠. 문화적 아이콘이잖아. 그리고 그 팩토리가 뭐냐면 이 사람의 작업실인데 사교장으로 개방한 작업실이죠. 여기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가장 유명한 사람들, 사회 명사들이 들끓는 곳이었어요. 레너드 코엔도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팩토리에 얼굴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저기다 일단. 주목받고 싶은 예술가, 나쁘게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들 모두 몰려들어서
기웃거리는 데가 팩토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YG 근처 이 망원동에서 계속 이렇게 근처 카페에서만 계속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코엔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객이 된 거죠. 여기에 있던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 예를 들어 여기서 노래 부르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니코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제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밴드가 있는데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데뷔 앨범 그 유명한 바나나가 그려져 있는 그 자켓.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니코라는 앨범인데 니코라는 여성이 이제 이분이 독일 여성인가 그런데 아마 여기 팩토리 여기도 그분도 출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모델 겸 뭐 가수 겸 뭐 그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굉장히 표현 예술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막 이렇게 뭐 이게 뭐 좋게 말하면 표현 예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뭐 그 당시에 뭐 흐느적하던 뭐 이런 건데 약간 그런 거를 굉장히 레너드 코엔이 그 니코의 그런 스타일에 주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엔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중심부에 잘 안 껴줬어요. 관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좋은 것들을 뭐 슬쩍 많이 배웁니다. 코엔의 가창력과 기타 연주 실력은 명함을 내밀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요. 코엔은 그래서 팩토리의 말석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래. 왜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변 언저리에서 그냥 기웃거리면서 어슬렁대는 수준이었지 중심부로 사람들이 안 껴줬다고.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팩토리 생각해 보시면 앤디 워홀이 특히나 팝아트를 하면서 이제 미디어적인 작업들이 막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쨍한 거 음악이나 이런 건데 사실 요즘도 그래요. 이 글쟁이는 사실 어디 가서 이게 뭘 딱히 뭐가 없어. 이게 뭐 그렇잖아. 이케아 자기 작품이라는 게 있으면 책. 그나마 책이 만약 출판도 안 됐으면 뭘 보여줄 게 없다고. 뭐 기타 쳐봐. 이러는데 기타를 뭐 화려하게 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뭐 4옥타브 올리는 것도 아니고. 퉁퉁퉁. 근데 코엔이 나름 고향인 몬트리올에서는 도시의 자랑이긴 했어요. 도시의 자랑이라기보단 도시의 여러 가지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지. 그런데 이 힙스터들의 에버랜드예요. 팩토리는.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 동네 자랑이에요. 여기 슈퍼스타 다 K처럼 다 동네에서 한 가락씩 다 하는데. 재밌는 게 코엔이 나중에 아주 유명해지고 나서 앤디 워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옛날부터 이 사람이 비범할 줄 알고 눈여겨봤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 원래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온 줄도 몰랐을 것 같아요. 숟가락 얹는데 뭔가 있지. 내가 봤을 때 순 뻥이야. 그럼 그때 만나주지. 이 사람 그런 건 아니라고 봐. 나도 그건 아니라고 봐. 그때는 있는 줄도 몰랐을걸. 그럼 팩토리에 괜히 갔냐? 아니었습니다. 팩토리를 기웃거릴 가치가 아주 있었죠. 왜냐하면 팩토리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면서 이 남자를 도와줄 또 한 명의 여성을 만납니다. 어쨌든 인맥. 역시. 바로 유명한 분이죠. 코엔의 5살 연하의 주디 콜린스. 예, 본명은 주디스 마저리 콜린스인데 그냥 주디 콜린스라고 부르죠. 포크송 대스타잖아. 그 밥 딜런 때 얘기했던 조한 바에즈라든가 또 그 당시 자니 미첼이라든가 이런 포크송의 그분들처럼 같은 맥락의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인데 뭐 그냥 이 느낌? 홍대 여신처럼 뉴욕 여신 뭐 이런 느낌? 그런 거지. 뭐. 저도 이름을 알 여신 정도면 느낌이었고, 여신이죠. 그리고 정말 미녀였어요. 근데 눈이 정말 그 백인의 파란 눈 있죠. 그래서 푸른 눈의 주디 블루 아이스라고 해서 이런 또 예쁜 별명이 있었는데 이분은 나이 들어서도 계속 사회운동 하시고 이분도 권입니다. 속칭. 근데 이분은 원래 다른 바에즈만큼의 권은 아니고요. 그렇지.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레너드 코엔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많이 이끌어주고 왜 그러냐면 뭐 이유는라고 되긴 힘들지만 이분 아버지가 원래 방송 PD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능해. 그러니까 이런 생활과 발탁과 그리고 뭐 사람들이랑 그런 재능을 발견해주고 끌어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색하지 않은 거죠. 어색하지 않고 좋아하는 거지. 그런 게 좀 있었던. 자, 레너드 코엔이 주디 콜린스를 만났습니다. 이때가 1966년이에요. 이 해는 코엔에게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메리앤과 헤어졌죠. 그리스를 떠났죠. 가수가 되는 길에 도전을 시작했죠. 그리고 주디 콜린스를 만나고 작사 작곡가로 데뷔하는 해예요. 자, 만났습니다. 코엔은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사실은 꽤 인정받는 시인인데 궁색하다. 곡을 하나 써주고 싶다고 어필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요 이런 시집이 제 거예요. 그런데 주디 콜린스도 바보는 아니죠. 이미 대스타인데 그냥 시를 쓰는 것과 가사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죠. 당연히 음악적 소양이 먼저 있고 그 음악에 맞춰서 가사를 원래 넣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래서 코엔은
콜린스 앞에서 시험 삼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봅니다. 오디션이죠. 중얼 이렇게 얘기지. 콜린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기타를 못 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치는 법을 모른다. 거기 그거 퉁퉁 하는 거 아니고요. 가창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노래 부르는 법 자체를 모른다. 꿍얼거리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분 라이브를 들어보면 앨범은 정말 프로듀스의 산물이더라고.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좀 많이 못해. 이번에 그리고 이제, 많이 막해. 이것 때문에 듣는데 뭐지? 라이브를 들으면은 듣다가 못 듣겠어갖고 앨범을 다시 들어요. 그럼 이거 똑같은 노래인가? 이러면서 라이브에서 하는 느낌이 꼭 그렇잖아요. 이게 또 이분이 약간 중년 이상의 노년이시다 보니까 네. 비주얼이 이런 느낌 아니에요? 사장님이 술 취하셔가지고 딱 그거예요.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직원들 코러스 시켜가면서 그치. 약간 그런 느낌, 좀 그런 느낌으로 해. 음치에 어, 박치에 어, 게다가 몸치인데 가끔 흥의 경우는 발차기 같은 거 하거든요. 맞아요. 아, 그것도 락스타가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양복 입고 하잖아. 웃긴 거야. 그 양복 입고 하니까 그 진짜 사장님이 하는 것 같은 거야. 박이 안 맞아. 기타는 왜 안 부셔? 그 노래 부르다가 그 목 컬컬해지면 그냥 끊기고 근데 표정이 너무 평온해요. 이게 왜냐면 내가 어릴 때면 네. 1세기의 그 약간 그 뭐랄까 그 이게 눈에 이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맞아. 1세기의 백인이 뭐 그러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안 들었을 텐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 1세기에 뭐 이런 그 눈꺼풀 씌워진 게 없으니까 보는데 그냥 우리 동네 사장님이야. 아, 진짜 노래방 주인이 어. 들어가서 이런 말 할 것 같잖아요. 아우 사장님 술이 많이 드셨네. 그러니까 시간이 20분 지났는데 저기요. 야 여기 얼마면 돼 이거 할 것 같아. 야, 기타와 노래를 하는 법 자체를 모른다는 병은 더 이상의 악병은 없죠. 네. 그러나 주디 콜린스는 코엔과 계속 친하게 지냅니다. 신기하게도. 자, 왜냐하면 레너드 코엔은 잘생기고 지적인데다가요. 말만 하면 말이 다 의미심장해요. 그지. 목소리 봐. 코엔은 같이 있으면 몹시 있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주디 콜린스도 아니, 진짜. 힙스터니까. 그 목소리로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쾌변을 했고요. 이래도 되게 있어 보일 것 같아. 오 쾌변. 네, 제가 두 분과 방송을 같이 해서 참 좋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네. 아이고 너무 좋네. 하지만 딱히 이 사람이 시집을 사서 읽진 않았습니다. 못하러. 아무튼 코엔은 이때 32살이었는데요. 만으로 32살이니까 한국 나이로 33, 4 됐는데 네. 지금으로 치면 이때 벌써 60년 전이에요. 음. 지금으로 치면 10살 얹어야죠. 지금 40대 중반이 돼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감성으로는. 그지. 그런데 중년에 가난한 시인인 거야 아직.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중년에 가난한 하지만 잘생긴 시인과 성공한 여가수가 같이 다니면서 철학적인 대화하는 건 있잖아요. 상당히 멋있는 거예요. 폐병 걸린 이회수 선생님이 아이유랑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거보다는 훨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벌컥할 뻔했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디 콜린스도 코엔과 친하게 지냈어요. 사실 주디 콜린스에게 미안하지만 대화 수준이 맞아서 같이 지냈겠지만 우리 계속 콜린스에게 얘기하지만 죄송하지만 사실 둘이 같이 있는 그림은 멋있었다. 우리 코엔은 오늘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회수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봐요. 네, 저 지금 까고 있어요. 지금 외모로는 충분히 했습니다. 깔 수 있다고 봐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레어도 코엔님과 비교를 한다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런데 어떻게 뮤지션이 되는데 성공을 하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언제 데뷔하는 거야 도대체? 내 말이. 그래서 계속 언저리만 맴돌아. 네, 황갑에. 코엔이 자신의 시집에 수록된 수젠이라는 시에 멜로디를 입혀서 곡을 만들어 와요. 이 곡을 주디 콜린스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한번 불러줍니다. 이때 콜린스가 기타를 못 친다는 건 완전히 착각이었다. 노래도 훌륭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하면 되는 거지. 솔직히 저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수준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노래 자체를. 콜린스는 이 심오하고 멋진 가사에 완전히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태도가 돌변하죠. 이 곡 자기 주면 안 되냐고. 코엔 입장에선 당연히 와이 나시죠. 그래서 주디 콜린스가 이 수잔이라는 곡을 부르고 앨범에 수록하면서 드디어 뮤지션으로 가수보다 먼저 작곡가 겸 작사가로서 데뷔를 하는 거예요. 타이틀곡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노래가. 왜냐하면 가사가 이전까지 이렇게 수준 있는 가사가 밥 딜런 외에 잘 없었죠. 네. 가사가 몹시 있어 보입니다. 대체 누구 가사냐. 게다가 콜린스는 이미 대스타였지만 이 앨범이 첫 정규 앨범일 정도로 자기 눈에 차는 작사 작곡가가 별로 없어가지고 고팠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계속 싱글 앨범만 했던 거예요? 예.
이때부터 레너드 코엔의 곡을 엄청나게 받아서 자기 또 리메이크해서 자기 스타일로 부르게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레너드 코엔은 지금 메리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썼던 시들을 노래로 바꾸는 작업에 열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명곡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슬슬. 주디 콜린스가 한번 들어보고 푹 빠졌던 이 수잔이라는 노래, 그리고 작사 작곡가로 데뷔시켜준 노래, 이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시면서요. 스펠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잔이 아닙니다. 수잔. 네, 수잔느라고 네. 원래는 해야 되는데 SUZANNE. 수잔하면 스잔이는 스잔나. 나 또 나이 나오네. 원래는 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원래 이게 불어 이름이기 때문에 수잔느라고 해야 되지만 지금 뭐 콜린스나 코엔이나 영어권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수잔이라고 수잔. 불렀던 거죠. 수잔이 그대를 강가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끄네. 쪽배가 지나가는 소리 들리네. 그대는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내리. 그녀가 반쯤 미친 건 알지? 그래서 그대는 그녀 곁을 지키고 싶은 게지. 그녀는 차며 오렌지며 온통 중국에서 건너온 것을 대접하고, 그대가 그녀에게 실은 당신께 드릴 사랑이 내겐 없어요 라고 말하려는 그때, 그녀는 그대에게 대답하지 않지. 그저 자신의 온기에 그대를 가두면 강물이 대신 답해준다네. 그대는 사실 옛날부터 그녀의 연인이었다고. 그대 그녀와 여행을 떠나고 싶지. 눈먼 여행을. 그녀가 그대를 단단히 믿고 있다는 건 잘 알지. 그 완벽한 육체를 그대는 마음으로 쓰다듬었으니. 물 위를 걸으실 때 예수님은 그때 뱃사람이셨던 것이네. 외로운 나무 탑 거처에서 오래도록 세상을 바라보셨었지. 침몰하는 자만이 그분을 뵐 수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신다. 가라사대 인간은 누구든 뱃사람이리라. 언제고 바다가 놓아주기까지. 그러나 그 자신 하늘이 열리기 오래전에 산산이 깨어지고 마셨네. 온전한 인간이 채 되지 못하시고 버림받으사 교훈만을 남기고 물처럼 가라앉으셨네. 그대 그이와 여행을 떠나고 싶지. 눈먼 여행을. 그대는 그를 완전히 믿게 될 것 같지. 그대의 완벽한 육체를 그가 마음으로 쓰다듬었으니. 수잔이 그대의 손을 잡고 강물로 이끄네. 그녀는 구세군 벼룩시장에서 산 해진 헌옷을 입고 있지. 태양이 항구의 교회 위로 꿀처럼 쏟아지면 쓰레기와 꽃들 사이 그대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수잔이 알려준다네. 그녀가 그대 앞에 들고선 거울 속, 거기 바닷풀 사이에는 영웅들이, 아침에는 아이들이 사랑을 향해 기울어지네. 한 번 기운 쪽으로 영원히 기울어지리. 그대 그녀와 여행을 떠나고 싶지. 눈먼 여행을. 그녀가 그대를 믿어주려니 생각하지. 그 완벽한 육체를 그대는 마음으로 쓰다듬었으니. 이 가사가 보통 가사들은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해가지고 반복구가 많은데 네. 되게 뒷부분 가면 거의 뭐 산문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반복구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산문처럼 돼 있는 되게 이런 느낌이 좀 있어 보여. 이렇게 특히 이 당시 느낌을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가사들로 보면은 좀 그래. 어떤 느낌으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 노래 뭐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있어 보이고 실제로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티브가 나오고 있죠. 물 위를 걸으실 때 예수님은 그때 뱃사람이셨던 건데, 외로운 나무탑 거처에서 오랫동안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기도 하죠. 레너드 코엔은 유태인이지만 상관이 없지만 기독교 문화에서 외로운 나무탑 거처는 뭐 천국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이 신의 계시를 받는 곳일 수도 있는데, 세상에 남아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모든 그 생이죠. 인간의 생인데 모든 인간은 죽죠. 혹은 타락하죠. 침몰합니다. 예수님도 침몰해요. 인간의 육신에 갇혀있는, 이분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레너드 코엔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시선이 냉소적이지만 온정적이에요. 인간의 육신에 갇혀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하나의 나약한 우리 같은 인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 뱃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언제고 바다가 놓아주기까지. 이게 삶에 갇혀있는 건데 이분은 산산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깨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분의 아름다운 교훈은 산상수훈 같은 것들은 남았지만 이분은 익사했죠. 우리도 익사해서 그분을 뵙겠죠. 이런 식의 이런 그 숙명적인 정조들 이런 게 마지막 그 부분에 또 나와요. 이 사랑이라는 게 수잔이 쓰레기와 꽃들 사이 굉장히 환상적이죠. 그 명시하는 이미지가 네. 쓰레기 한쪽엔 쓰레기가 있고 한쪽엔 꽃들이 있고 삶이 그렇잖아요. 사랑이 그렇고 이게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게 똥인지 보석인지 모르는데 우린 해치고 가잖아요. 그래 사랑의 가치는 영원하죠. 어쨌든 사랑의 가치라는 거는 수잔이 거울을 들고 있으면 그 안엔 영원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사랑의 가치가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거울을 영원히 둘 수 있나요? 사랑의 가치는 영원해도 그 사랑은 끝나죠. 언젠가는 거울은 내려놓아져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팔도 아프고 깨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의 가치를 자꾸 완벽하게 만들어요. 사랑의 그 호수에 풍덩 빠지면서 그 사랑에 실패하고 죽고 육신은 썩고 타락하죠. 사랑 자체는 남지만 사랑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몰락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숙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숙명에 도전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숙명이니까. 그래서 광물이 대신 대답해 주잖아요. 너는 사실 올해부터 수잔의 연인이었다고.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헤어짐도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밥 딜런과 비슷하죠.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비슷해지는 것 같아. 냉소도 긍정도 아니죠. 뭐 그냥 그렇다. 말 이렇게 그대로 말하는 관조잖아. 거니까. 네. 거의 그 꼭대기 올라가서 음. 그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 인간의 탄생, 죽음, 사랑 이런 거를 아예 관조해 버리잖아. 이런 가사가 있어 보이지만 또 있어요. 정말로. 정말 수준이 높고 네. 그 영문장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대단히 세련되고 문학적이라서 그 주디 콜린스가 왜 빠졌는지 알 수가 있죠. 주디 콜린스 그 전까지 안 믿었을 것 같아. 안 믿었죠. 등단했었다고? 글쎄. 우리 아니지. 그리고 등단을 한두 명. 캐나다에서 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었을 캐나다잖아. 거야. 미국인이 생각하는 캐나다잖아요. 미국인이 생각하는 캐나다 시골이죠. 캐나다는 그쵸. 뭐 아무나 내주고 뭐 그래. 뭐 아, 그리고 재밌는 이런 거. 거겠지. 아, 캐나다도 맞아. 영어를 쓰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 And the sun pours down like honey on Our Lady of the Harbor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항구에 태양이 꿀처럼 쏟아져 내리면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네. Our Lady of the Harbor라는 것은 몬트리올 항구에 명물인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위에 아주 웅장하게 여신상이 있어요. 여인상이 있어요. 요걸 뜻하는 거예요. 이걸 코엔은 Our Lady of the Harbor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자기는 몬트리올 태생이니까. 그리고 사랑 노래면서도 종교적인 모티브가 들어갔는데 말이 되죠. 그렇죠. 예, 서로 이제 물과 기름처럼 뜨지가 않고 이게 수준이죠. 그리고 수잔이라는 사람은요 실존 인물이에요. 고향이 몬트리올에서 사귄 코엔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 사람 친구예요. 여사친. 예, 성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플라토닉 한쪽으로는 몹시 사랑했던 모양인데 다름 아닌 친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캐나다의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이후로 주디 콜린스는 코엔이 노래만 하나 작곡했다 그러면 뭔데 나도 아니지. 나부터 나부터 나한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코엔은 콜린스를 통해서 뮤지션으로 데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도였던 레너드 코엔은 갓 뮤지션이 됐습니다. 역시 인맥이 중요해. 아, 물론 자기 재능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왜냐면 이분 사실 아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 이분 언제 데뷔하냐고. 그러니까 인생이 어쨌든 간에 그 재능을 연마하면서 이렇게 공회전을 많이 했죠. 30대 중반까지, 초중반까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수잔이라는 노래를 내가 작곡을 했으니까 내가 기타를 쳐서 직접 들려줄게 라고 했는데 그 주디 콜린스는 같이 잘 생각도 없으면서 자기 호텔방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카페 같은 데서 부르면 듣고 내가 쪽팔리잖아. 그 민폐도 민폐거니와 자기도 창피해지니까 호텔방으로 불렀는데 한 번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호텔방에서 밤새 불렀대요. 수잔이란 노래를 둘이서 번갈아 가면 한 번 더 들려줘. 이번에 내가 한번 불러볼게. 이러면서 주디 콜린스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미 이 곡을 낙점했구만. 외우려고. 그렇죠. 그렇구나. 아 대표님 사악하지만 동의. 그치 딱 듣다가 이거 내 거다 싶을 때는 바로 들으면서 계속 외워야지. 한 구절 부르면 내가 따라 부를게. 그럼.
자 이제 뮤지션이 됐죠. 레너드 코헨은. 내가 너무 나쁜 생각만 하는 거야? 아니,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요. 음. 현실적으로 맞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착함을 담당하니까 예,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의 가장 잠깐만, 보편적인 뭐라고요? 감성을 시호님 얘기하는 표정 또 거예요. 왜 뭘 그래? 담당해? 착함이요. 사람이 할 말 있고 못 할 말이지 말이야. 당신은 이 방송의 음란함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어. 정체성을 잊지 말아요. 원나잇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음악의 원나잇을 두 분이 보낸 거죠. 레너드 코헨과 주디 그런 식으로 콜린스가. 넘기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에 원나잇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나름 잘 넘기려고 했는데 왜 그래? 넘기지 아직까지 말라고. 붙잡지 마시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레너드 코헨이라는 문학도는 이 기묘한 캐릭터의 문학도는 기묘한 과정을 통해서 노래도 기타도 똑바로 못하면서 뮤지션으로 데뷔를 드디어 하게 되고 그래서 뮤지션으로서 어떤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그분의 번역된 가사와 함께 저희가 번역해온 가사와 함께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는 5편, 6편의 노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문의 그녀 시호님, 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